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계단과 안반은 물론 달의 극한 환경까지 견디는 우주 탐사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복잡한 기계 부품 없이도 종이접기 원리를 이용해 다양한 크기의 바퀴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기상청은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기온과 강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담은 기후변화 상황 지도를 제공합니다. 이 지도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100년에는 서울 기온이 40도를 넘고 열대야는 2달 넘게 이어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의료기기 R&D 어워즈가 열렸습니다. 연구개발 성과와 파급 효과, 대국민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20개 기관과 단체에 표창하고 감사패와 공로상 등을 수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기상청은 지구 평균 기온이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을 넘었을 때 우리나라 기온과 강수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담은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기상관측소가 있는 종로구 교남동 기준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오르면 서울 최고 기온은 36.8도까지 오르고 5도 상승 시에는 41.5도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열대야 일수는 1.5도 상승 시에는 18.8일이지만 5도 상승하면 69일로 2달 이상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후변화 상황지도 누리집에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이 1.5에서 5도까지 오를 경우 우리나라 평균 기온과 최고, 최저 기온, 강수량 등 4가지 기후 요소와 23종의 극한 기후 지수를 행정구역별 상황판과 지도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 한랭 질환으로 인한 첫 번째 사망자가 신고되면서 보건당국이 초겨울 건강관리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025-2026 절기 한랭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통해 지난 18일 전남 장성에서 80대 여성이 한랭 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감시 체계를 운영한 결과 63명의 한랭 질환자가 신고됐고 이 가운데 68.3%가 65세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청은 저체온증 등 한랭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외출 시 내복이나 얇은 옷을 겹쳐 입어 바람을 막고 장갑, 목도리 등으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기기 연구개발과 사업 성공에 기여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의료기기 R&D 어워즈가 열렸습니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은 지난 2023년부터 매년 10대 대표 과제를 선정하고 성과 보고회를 개최해 우수한 과제를 표창하고 주요 성과를 공유해 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연구개발 성과와 파급 효과, 대국민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20개 기관과 단체에 표창하고 감사패와 공로상 등을 수여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을 마무리하는 자리로 내년에는 미래 선도 기술을 확보하고 첨단 의료기기를 개발하기 위한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계단과 안반은 물론 달의 극한 환경까지 견디는 우주 탐사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크기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바퀴로 나사가 추진 중인 달 유인기지 최적지로 꼽히는 용암동굴 탐사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권석화 기자입니다. 두 바퀴로 계단을 오르고 울퉁불퉁한 바위 지형도 거침없이 지나갑니다. 제주도의 어두운 용암동굴에서도 탐사 로봇은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설계한 다빈치 다리에서 영감을 얻어 못이나 접착제 없이 막대들이 서로 지탱하는 구조를 바퀴에 적용한 겁니다. 이 우주 탐사 로봇은 접으면 지름이 23cm, 펼치면 지름이 50cm까지 커집니다. 복잡한 기계 부품 없이도 이렇게 종이접기 원리를 이용해 주행 중에도 다양한 크기의 바퀴로 구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작은 바퀴일수록 모래에 파묻힐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뭐 돌에 걸려서 못 갈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작은 로봇에게 달 수 있는 가벼우면서도 모양이 변할 수 있는 이런 바퀴를 달아줘서 기동성을 향상시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극한 환경도 견뎌냈습니다. 달의 중력을 기준으로 100m 높이 낙하 실험, 섭씨 200도가 넘는 열과 극저온 환경, 심지어 불길을 통과하는 실험에서도 기능을 유지했습니다. 이 로봇이 향하게 될 곳은 달 표면 아래 수십에서 수백 미터 깊이에 있는 용암 동굴입니다. 외부보다 온도가 안정적이고 우주 방사선과 운석으로부터도 보호돼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추진 중인 달 유인 기지의 최적 후보지로 꼽힙니다. 아주 가파른 지형에 떨어뜨리듯이 진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형을 탐사할 수 있고요. 우리가 달 동굴이나 피트 크레이터 같은 데 들어갈 수 있다면 나중에 얼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영구 음영 지역이나 이런 깊은 크레이터에도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연구진은 통신과 항법, 전력 등의 과제를 해결해 오는 2032년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발사체로 달 탐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올해는 수십 년간 공상과학 영역에 머물러 있던 비행차가 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섰던 한 해였습니다. 전 세계 여러 기업이 최신 모델들을 공개하며 기대를 높였는데 상용화까지 넘어야 할 산도 여전히 많습니다. 한상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비행 시연한 중국 회사의 접이식 팔과 로터를 갖춘 전기 수직 이착륙기입니다. It have a 6-wheel setup, all-wheels drive, also with 2 axles differential lock, so it can go off-road. But what's amazing is it can storage a full capability eVTOL into the trunk. This is the first vehicle can get the aircraft into the trunk, right? 회사는 중국 내 인증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회사의 이 비행차는 SUV 위로 떠올랐다가 다시 지상 주행을 이어가는 등 도로와 하늘을 오가는 콘셉트 차량입니다. 과거 도심 간 실제 시험 비행에 성공했던 슬로바키아 회사의 대량 생산형 신모델은 더 강력한 엔진과 접이식 날개 등 양산을 고려한 설계가 적용됐습니다. 중국에서는 자율주행 기반 비행차가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There are many complications. Obviously, first, the person flying it needs a pilot's license. That's very different from an Uber driver or something like that. Next, of course, is you've got to have the appropriate levels of airworthiness certification, production line certification, whatever. There's quite a few regulatory hurdles. 모든 비행 시연이 순조롭게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영국 해협 횡단에 도전한 프랑스 발명가의 비행차는 출발 17분 만에 기술 문제로 바다 위에 불시착했습니다. 이처럼 배터리 기술과 항공교통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과 인증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비행차 상용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남았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기업 블루오리진 우주선을 타고 처음으로 우주여행에 성공했습니다. 블루오리진은 독일의 장애인 엔지니어 미카엘라 벤타우스가 5명의 동승자와 함께 뉴 셰퍼드 NS-37 우주선을 타고 지구와 우주의 경계선인 카르만선을 넘어 비행했다고 현지 시간 20일 밝혔습니다. 블루오리진은 벤타우스의 탑승을 위해 우주선 캡슐 해치에서 좌석까지 오갈 수 있는 환자 이송용 보드를 설치했습니다. 또 착륙 후 서부 텍사스의 사막 지면에 카펫을 깔아 발사 때 남겨둔 휠체어에 곧바로 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벤타우스는 약 10분간의 우주 여행을 마치고 착륙한 이후 지금껏 겪은 일 중 가장 멋진 경험이었다며 나와 같은 사람에게 문이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초 발생한 스페이스X 우주선 폭발 사고가 항공교통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할 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방항공청 조사 결과 지난 1월 스타쉽 우주선 폭발 당시 파편들이 50분간 카리브해 일대에 쏟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당시 비행 중인 항공기가 파편을 피하도록 관제사들이 다급하게 움직이면서 업무 과중으로 이른바 극단적인 안전 위험 가능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증가하는 우주선 발사가 항공교통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철도 안전교육에 첨단 확장 현실 기술 XR이 도입됐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반복 훈련이 가능해 돌발 상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화면이 나오는 장비를 머리에 쓰고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안내에 따라 객실 희망 온도를 설정하고 열차 곳곳을 점검하며 시험 방송도 해봅니다. 5호차 방송 점검 중입니다. 이번에는 KTX가 갑자기 비상정차한 상황, 수동으로 출입문을 개방하라는 안내가 나오고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KTX 산천 내부를 확장현실 XR 기술로 구현한 몰입형 철도 안전교육 콘텐츠입니다. 시선을 인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을 컴퓨터가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제대로 말을 하고 있는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에 따라서 피드백을, 결과를 반환해 주고요. 그동안 열차 승무원 교육은 업무 지침서와 동영상을 활용한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 교육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열차 상시 운행과 제한된 교육 장소로 실제 장비를 활용한 교육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실제와 같은 가상 환경으로 열차에 직접 타지 않아도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반복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KTX 산천 기관실 주요 장치 학습과 선로 전환기 수동 조작 등 지금까지 개발된 콘텐츠는 모두 7개. 체험형 교육이 언제나 가능하도록 전국 12개 지역본부에 장비를 보급하고 교육까지 마쳤습니다. 실제 열차 안에서 업무 수행하는 거하고 느낌이 비슷합니다. 비상시 정말 승강문 폐쇄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을 때 즉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열차 사고나 장애 발생 시 현장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승무원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반복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열차 운행 중에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치해서 우리 철도 안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코레일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자동화 도구를 개발하고 있으며 첨단 기술을 이용한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지방시대가 열리면서 자치경찰의 역할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다국어 안전앱도 보급하고 있는데요. 지역의 치안 수요 맞춤형 자치경찰 활동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평온하던 전남 순천을 발칵 뒤집어 놓은 박대성 사건. 만취한 박대성이 마구 휘두른 흉기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10대 여성이 무참하게 살해됐습니다. 기억 전혀 안 나요?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이후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공모 사업으로 빅데이터 구축과 CCTV 설치를 위한 예산 1억 7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능형 소프트웨어 채널을 추가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폭행, 쓰러짐, 절도, 화재 등의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 관제센터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공모를 통해 만든 다국어 안전 전남 앱. 전남은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만큼 모두 6개 언어로 재난과 치안, 교통 위험을 알려주고 위급할 때는 한 번에 112, 119로 연결할 수 있게 고안됐습니다. 예,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비전으로 내세운 것이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 치안입니다. 섬이 많다는 것, 또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미래 세대의 치안 활동의 핵심 주체가 되는 청소년들, 이런 분야를 특히 강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안전대학 등 행정기관 협업과 주민 참여 유도로 맞춤형 치안 환경 개선에 힘쓸 예정입니다. YTN 김범화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뻣뻣해 힘들어하다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는 듯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기에 시력 불편, 장 통증 등이 함께 나타날 경우 강직성 척추염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 방치하면 척추에 구조적 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2살 양지우 씨는 어느 날인가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묵직한 느낌과 함께 허리를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움직이다 보면 나아지는 듯해 별것 아닌가 보다 생각했지만 통증과 뻣뻣함은 거의 매일 아침 반복됐습니다. 뻐근하고 시리고 걷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알고 보니 양 씨는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었던 겁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면역에 문제가 생겨 척추와 골반에 통증이 나타나는 만성 염증성 관절염입니다. 일반적인 허리 통증과 달리 쉰다고 통증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활동을 시작하면 덜 아파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염증성 질환이다 보니 척추 통증이나 등, 목 통증뿐만 아니라 눈에 나타나는 포도막염, 충혈, 시력 불편, 장 통증, 발 뒤꿈치나 아킬레스건 통증 등이 함께 나타나곤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젊은 층에서 또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활동이 빈번하고 격렬한 운동을 즐기는 경우도 많다 보니 병의 원인을 뒤늦게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방치한다면 척추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허리를 숙이거나 젖히는 동작 자체가 어려워질 정도로 구조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뱀부 스파인이라는 것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이제 환자분께서 거의 관절의 어떤 척추 관절의 가동 범위 자체가 거의 움직여지지가 않아서 누웠다가 일어나는데도 이제 부축이 필요할 정도가 될 수가 있고요. 아예 원상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주사 형태의 생물학적 제재가 나와 있어 빨리 진단만 받는다면 최대한 질환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악화를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흡연을 피하고 규칙적이고 무리하지 않는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SK텔레콤에 정보가 유출된 모든 가입자에 대해 1인당 10만 원씩 총 2조 원이 넘는 보상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조정안을 번번이 거절해온 SKT가 이번에는 과연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가입자 2,3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앗긴 SK텔레콤. 한국소비자원은 집단 분쟁 조정 결과 피해 보상에 책임이 있는 SK텔레콤이 가입자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배상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그마저도 통신비 할인과 제휴사 포인트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다만 2,300만 명의 피해자들이 모두 10만 원씩 보상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전체 보상 규모가 2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사실상 징벌적 성격의 보상안을 정부기관이 직접 중재안으로 내놓은 셈입니다. 문제는 보상안의 실현 여부가 SK텔레콤에 달렸다는 점입니다. 소비자원의 결정 내용을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집단 분쟁 조정 제도상 SKT가 보상 방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1인당 30만 원 배상 조정안은 물론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직권조정 역시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정보 유출 사태로 부과받은 1,348억 원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다음 달 중순까지 불복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SK텔레콤이 정부가 제시한 소비자 보상 방안 등을 줄줄이 거부하는 가운데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할 쿠팡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노란봉투법 시행 등으로 내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회원사 151곳을 대상으로 2026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 72.9%는 내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불안해질 것으로 봤다고 밝혔습니다.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한 이유와 관련해선 가장 많은 83.6%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갈등과 노동계 투쟁 증가를 꼽았습니다. 정년 연장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조합의 요구 다양화라는 응답이 52.7%로 뒤를 이었습니다. 내년 임금과 단체 협상에서는 정년 연장과
경영 성과금 인상 및 임금성 인정, 인력 충원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고용과 소비의 중심축인 40대 취업자 수가 3년 넘게 줄며 전체 취업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30년 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40대 취업자는 615만 4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9천 명 줄었습니다. 40대 취업자는 2022년 7월부터 41개월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가운데 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1.2%에 그쳐 1995년 이후 11월 기준 최소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현장 중심인 40대 일자리가 최근 제조업 고용 부진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달까지 17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연봉표가 다시 짜이고 있습니다. AI를 잘 다루면 연봉을 최대 30% 더 받는 겁니다. 자료 함께 보시죠. 생성형 AI 확산과 함께 임금 체계가 개편되면서 AI를 다룰 수 있는지 여부가 연봉을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떠올랐는데요. 한국노동연구원의 국제노동브리프를 보면 노동시장 분석업체 라이트캐스트가 10억 건 이상의 구인 공고를 분석해봤더니 AI 역량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평균 연봉이 약 28% 높았습니다. AI를 다루는 역량 차가 임금 격차로 직결된 거죠. 이미 미국 노동시장에서 AI의 활용은 광범위합니다.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 따르면 미국 노동자의 5명 중 1명은 업무에 AI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갤럽 조사에선 AI를 정기적으로 활용한다는 응답이 2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고 특히 기술, 전문 서비스, 금융산업에서 두드러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구조적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AI를 활용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은 임금 상승의 수혜자가 되고 있지만 사회에 막 진입한 청년층이나 반복 업무 중심의 노동자는 채용 기회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미국 정부의 움직임도 상징적입니다. 학력과 최소 경력을 배제하고 AI, 데이터, 소프트웨어 역량만으로 연봉 3억 원의 인재를 선발하기로 했는데요. 쓰나미처럼 덮쳐오는 AI, 이제는 기술의 변화를 넘어 누가 더 높은 연봉을 받는지, 누가 채용 시장에 남는지를 가르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이 이번 주에 대부분 청와대로 이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청와대에서 직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굳게 닫힌 청와대 춘추문이 열리고 이삿짐 차가 들어옵니다. 용산 대통령실을 떠나온 책상 등 집기들을 작업자들이 분주히 나릅니다. 언론인들이 사용할 춘추관 2층 브리핑룸도 쌍방향 카메라 설치 등 막바지 준비에 한창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을 떠나 3년여 만에 청와대 시대가 다시 막을 올리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는 모든 브리핑이 청와대에서 열리고 이전 작업이 마무리된 뒤엔 대통령실 공식 명칭부터 휘장과 직원들의 명함까지 이에 맞게 바뀔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까지는 용산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 등을 주재한 뒤 다음 주부터 청와대로 자리를 옮깁니다. 삼청동 첫 출근을 맞아 인근 주민들과 인사하는 등 공식 행사도 계획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청와대 복귀를 비상계엄과 파면으로 얼룩진 용산시대를 뒤로하고 전통을 계승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지만 구중궁궐 같은 구조로 인한 독선, 불통이라는 역대 정권의 어두운 전철을 따라갈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있습니다. 비서진이 있는 여민관과 본관 집무실까지 도보 10분에 달하는 물리적 거리 때문입니다. 이를 고려해 이 대통령도 본관 대신 여민관 집무 공간을 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등 핵심 3실장이 모인 여민관이 국정의 핵심 사령탑이 되는 겁니다. 집무 공간을 여민관이라 보통 부르는데 거기가 국민과 더불어라는 뜻이거든요. 이 대통령의 생활 공간인 한남동 관전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내년 상반기 청와대 관저 공사를 마칠 때까지 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할 예정입니다. YTN 홍미기입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